자본의 늪에서 어떻게 비자본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신승철 선생님 모시고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강의를 그냥 서서 할까요? 제가 어제 3년 동안 쓰던 책을 딱 마무리 짓고 완전히 넉다운이 돼가지고 자다가 방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3년 동안 계속 작업을 했는데 500매짜리 책이고요. 좀 어제가 마지막 마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딱 탈고하고 이 자리에 딱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저는 감기가 무량하기도 하고 여러분 만나니까 또 세상이 재창조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사실 제 세리명은 바오로입니다. 바오로라는 영어로 하면 스토리인데 사실 바오로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왔는데요. 우리 시대가 인류의 역사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온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은유와 비유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대부분 은유와 비유였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구세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답을 회피한다 했죠. 겨자씨의 비유. 굉장히 대답을 적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신앙이랄지 믿음에 대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체계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제 세 명의 주인공인 바오로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오로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어떤 대답이 있을 것인가, 정말 어떤 대답을 회피할 것인가, 대답이 없거나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대답이 없을 수도 있다. 어찌 보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운 시대는 문제제기의 시대입니다. 문제제기 은유와 비유 시대에서 대답 전문가의 시대로,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문제제기의 시대고, 어찌 보면 생명이나 자연 그리고 우리의 삶은 물음표를 던지는 삶이지 않나,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서두가 길어졌는데 하여튼 어찌 보면 제 삶이나 어떤 생각했던 많은 부분이 어찌 보면 절박한 어떤 물음표의 과정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상문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희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시고 가톨릭 분과 또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가톨릭이 아니라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은 인문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약간 객관적 시각에서 또는 지적 내용이 많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의 늪에서 비자본주의로 살기. 주제는 하정원 선생님 정해주셔서 상당히 좀 편했습니다. 사실은 주제를 제가 정하려면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그랬는데 자본주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 자연을 도구하는 시스템이다. 도구하는. 생명과 자연을 외부로 봅니다. 외부로 보고 도구화하고 그 도구화를 함으로써 이득을 얻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과 자연이 이제 외부가 아니라 이제 다 그 문명 내부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고 발가벗은 몸을 다 보이고 있죠. 나노 기술, 유전자 기술, 생명공학 등등 생명과 자연은 문명 내부로 들어와 있고 사실은 우리가 보호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외부에 있는 생명과 자연이 문명 내부로 들어와 버리니까 성장의 동력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성장의 동력이 떨어져 버리고 문명은 사실은 이 생명과 자연의 도구화에서 새로운 어떤 활로를 찾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
생명, 자연, 제3세계가 외부에 있던 그 성장주의 시대가 아니라 내부로 들어온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생명의 도구와 자연의 도구와 그리고 외부에 대한 낙차 효과 이런 것들을 노리는 자본주의의 어떤 모습은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생명을 도구화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노동자를 착취하고 인간도 도구화됩니다. 소수자를 차별하고 그리고 이주민을 분리하게 되는 그런 파시즘적 상황으로 연쇄 도미노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장주의 시대, 개발주의 시대는 그 내부에 파시즘을 장착하고 있었던 시대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파시즘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아래로부터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경제다, 뭐 제3섹터다, 그리고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그 자신의 목소리를 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오와 배제, 차별의 경제가 아니라 파시즘 경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욕망, 정동의 돌봄의 경제 쪽에 대안을 맞추는 게 어찌 보면 우리 그 어떤 믿음의 부분이나 신앙의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그 어찌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시대를 통합된 세계 자본주의라고 간단히 얘기합니다. 통합된 세계 자본주의. 통합됐다. 어디로부터 통합된다? 세계가 다 통합돼서 이제는 터키에 가더라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동남아 가더라도 한류 드라마가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돼서 굉장히 외부가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통합돼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후배가 그 동남아를 여행 갑니다. 그래서 동남아 오지에서 그 문화 체험인데요. 원주민 체험을 합니다. 원주민 체험을 하는데 원주민들하고 수렵 채취를 하고 사냥도 하고 이렇게 딱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저녁이 되니까 이제 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바람 쐬고 있는데 아까 그 수렵 채취하고 사냥했던 그 원주민이 외제차를 타고 퇴근을 하더래요. 배우였다는 거예요. 배우였고 사실 그 정도로 통합된 세계 자본주의 외부가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체험도 떠오릅니다. 그래서 통합됐다는 게 정말로 아주 특이하고 미지의 비밀에 찬 영토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것은 우리가 재창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새롭게 만들고 삶을 재발견하고 재발명하는 게 우리의 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화학자는 탄소와 수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30년의 생활을 바칩니다. 근데 탄소와 수소 이 사실 너무 단조로운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연구 결과는 항상 새롭고 또 새로운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또 굉장히 재밌다는 거예요. 탄소와 수소 그 원자 가지고만 했는데 근데 저는 그 화학자를 보면서 삶도 그렇게 재발견을 될 수 있다.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내의 모습은 어찌 보면 똑같은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고 똑같은 낮과 밤을 지내야 되는데도 끊임없이 삶을 재창조하고 재발명했던 그런 놀라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게 없다. 통합된 세계 자본주의에서 이제 새로운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재발명하고 재창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통합된 세계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은 가단입니다. 1세기 내에도 부유층이 생겨서 1세기 내에도 내부 식민지가 생겨서 제3세기가 안에 들어왔다. 3세기 내에도 부유층이 생겨서 1세기가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부 식민지, 베트남, 하이랜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영역이 1세기에 있고 3세기에도 또 부유한 영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면
아무래도 양극화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 가나 소비문화, 도시생활, 미디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디 가나 게스트하우스나 편의점, 마트, 호텔, 모텔 비슷한 어떤 비스무리한 그런 문명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달콤하고 부드럽고 그런 어떤 미디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졸음이 옵니다. 저도 텔레비전을 30분을 하루에 보는데 텔레비전만 봤다는 졸음이 와가지고 굉장히 쓰러져 버립니다. 굉장히 달콤한 최면수로 같이 다가오는 그런 졸음들이 미디어에 있습니다. 그 문명 내부에서 자기개발하면서 힐링, 웰빙 하면서 잘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외부는 혹독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부는 뭘까요? 우리 문명, 사실 한국 사회도 1세기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달콤한 어떤 삶이 잘 살도록 하는 문화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 외부에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게 상당히 궁금한데 그 외부에는 바로 한 해 600만 명에 달하는 기아 사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 상황에서는 600만 명이 매년 죽어가고 있고 또한 어떤 사이트, 에이즈는 없다라는 사이트에 의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제3세계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규명을 해요. 근데 4년, 5년 이상 밀가루 배급만 받았던 제3세계 사람들이 면역력이 생길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면역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밀가루 주만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병에 걸리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의료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삶들이 지금 제3세계에서 그 외부, 우리 달콤하고 부드러운 문명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외부로 향하지 않게끔 굉장히 부드러운 러브업을 합니다. 문명 내부가 잘 살고 달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외부의 목소리를 내면 강경한 탄압하죠. 특히 이 문명의 특징은 공공 책임, 사회 책임, 집단 책임이 아니라 개인 책임을 굉장히 묻는다는 겁니다. 즉 개인에게 많은 권력을 부여합니다. 권력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정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정치가 가장 중요한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즉 그것을 요즘 얘기로 하면 자기 개발이다. 자기 관리다, 자기 통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에 대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굉장히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다뿐만 아니라 푸코도 이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합니다. 푸코는 먼저 봉건제를 얘기하는데 군주가 생산의 연탈권을 받습니다. 죽든 살든 모든 것들을 결정할 권한을 갖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마녀다 이러면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굉장히 잔혹한 처벌을 하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도 잠시 집행유예가 된 그런 삶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이 항상 지배하고 있고 죄의식, 죄책감,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봉건제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건제의 특징을 이어가서 근대가 되면서 훈육사회가 됩니다. 훈육사회는 죽일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라. 훈육, 규율, 노동 강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것은 저희들이 젊었을 때 성장부 시대 때 겪었던 관료들 있잖아요. 그 모습들입니다. 막 때려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사실 훈육사회의 특징인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통치사회가 아니다. 생명 정치사회가 됐다. 그것은 세세대부분 자기개발, 웰빙, 힐링, 심리치료, 정신분석, 미디어, 문화생활하면서 잘 살려고 하지만 체제 외부는 축출살도 내버려둬요. 체제 외부에 대해서는 잠금을 해버리고 배제하고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제1세기의 모습은 문턱 있는 유토피아가 되어버린 겁니다. 문턱 있는 유토피아를 타락한 유토피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만 그들만의 리그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됩니다. 또한 이 외부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는 분리차별을 통해서 외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시리아에서 5년 동안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2005년도였나요? 5년부터 10년까지 됐나요? 하여튼 5년 동안 가뭄이 드는데 그 시리아에서는 가뭄이 들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분노와 폭력과 증오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IS가 바로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유시리아군이 조직되고 내전이 있고 폭력이 있고 테러가 있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증오와 폭력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700만 명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밀려듭니다. 유럽으로 밀려들었던 상황도 극적입니다. 뭐 이탈리아 해변에 도착해서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수백만 명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난민의 상황은 바로 호모사피엔다, 아가베인 같은 얘기합니다. 배치된 자, 추방된 자, 열애자, 생명만 유지하는 자라고 할 수 있죠. 호모사피엔다. 이런 어떤 호모사피엔다, 생명만 신체만 있고 생명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유입되어 있는 상황들. 이 바로 이 외부의 모습입니다. 물론 유럽 사회 중에서 진보적인 국가도 있었죠. 독일은 150만 명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50만 명을 수용합니다. 근데 유럽 각국에서는 지금 파시즘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분리주의, 고립주의, 폐쇄경제. 이주민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멘 난민들 500명 왔죠. 500명 왔을 때 막 국회 청원을 해가지고 뭐 쫓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청원을 해가지고 70만 명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어찌 보면 독일 사회나 캐나다 사회처럼 성숙한 사회, 사랑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는 사회가 아니라 다시 이제 파시즘이 저희들 사이에 또아리를 트는 거죠. 사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아파트에 노숙인이 주차장에 떠들고 있다. 그럼 당신은 뭐 할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되게 대단한 공색이 들더라고요. 사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하겠죠. 근데 그게 바로 그 행동이 바로 그 분리주의, 파시즘의 행동과 다르지 않다는 게 느껴지니까 되게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 지금의 직면한 유럽의 상황입니다. 그 외부와의 낙차효과, 생명, 자연, 제3세계와의 외부와의 낙차효과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분리와 차별을 통해서 외부를 만듭니다. 여성, 이주민, 생명, 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파시즘이 또아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오를 통한, 차별을 통한 파시즘 경제를 향할 것입니다. 성장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아니라 사랑과 정동, 욕망의 사회적 경제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 기로에 있습니다. 다시 성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파시즘 경제에 많이 유혹을 느낍니다. 외부 소비를 이후에 자본의 전략으로 색다르게 또 제출됩니다. 외부 소비의 국면은 사실은 자연과 생명이 이제 야생동물 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에서 보호돼야 될 어떤 대상이 됩니다. 이제 그 자연과 생명은 마치 몸에 털이 자라듯이 그대로 놔두면 잘 자란다. 그럴 수 있을까요? 자연과 생명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은 그걸 자연주의라고 하는데 자연주의는 이제 생태주의가 아닙니다. 생태주의가 아니에요. 보호하고 보존하고 프로그램과 계획과 시스템이 생명과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제 자연주의는 생태주의가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연 치유법 이런 것들도 유행이었고 어떤 자연주의가 상당히 좀 유행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이미 지나가 보니까 자연 치유력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지금의 생태주의는. 그리고 또 자연과 생명은 별거와서 먹는 분명 내부로 들어왔고요. 이 지금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발적으로 손님 찾아오지 않고 획기적인 투자처도 없고 새로운 수출들도 없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저성장 시대가 된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유구가 있는 것처럼 야생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야생에 의존한다. 또는 뭐 우주 개발을 통해서 우주가 외롭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제3세계 장소 마케팅을 통해서 아주 외부에 특이한 어떤 문화가 있다 이렇게 또 홍보하기도 합니다. 혁명도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외부의 소매는 바로 성장의 동력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바로 우리 사회는 저성장 사회로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고 만약 있다면 유럽 사회처럼 재생에너지나 녹색 기술을 통한 성장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발전이라고 하죠. 디벨롭먼트라고 하는데 발전 전략을 통한. 그러니까 결국 양적 GDP 척도로 보는 그런 성장마저도 사실은 질적 성숙의 경제, 관계가 성숙하고 어떤 재생에너지가 발전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지점에서의 발전 전략밖에 불가능합니다. 성장이 아니라 성숙의 경제가 전면에 나선 거죠. 외부 소멸주의 자본은 새로운 어떤 전략을 펼칩니다. 그게 바로 외부의 눈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내부의 공동체에 대해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질적 착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게 바로 코드의 인허가치가 되는 건데요. 바로 대기업의 골목 상권의 진출, 3회, 마트, 몰, 멀티플렉스라고 되겠죠. 마트가 한번 생겨버리면 그 주변에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공동체 경제는 약탈합니다. 사실 마트는. 또한 이 마을 만들기나 문화예술의 음성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지는 것. 이런 상황이 되죠. 임대를 전혀 상관없는, 마을과는 전혀 상관없는 임대업자의 수입에 증가가 나타나요. 사실 임대차 보호법이 사실 빨리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파시즘 경제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주민, 난민, 소유자들의 분리차별을 통한 증오와 배제를 통한 파시즘 경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플랫폼 자본주의입니다. 지금 돈을 번 사람들은 유통 대기업들,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법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내에서 웃고 인기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정동을 소비하고 욕망을 투사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돈을 벌지 못하고 플랫폼만 돈을 법니다. 제가 그 사례를 저희 집 앞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식당 주인이 5번이 바뀝니다. 근데 계속 망해서 나가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누가 돈을 벌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임대업자가 돈을 벌었거든요. 그 가게 주인들은 계속 망해서 나갔기 때문에 돈 버는 걸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임대업자의 마당이 바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플랫폼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또 권력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획득하려는 갑질이나 권력자 성폭력, 권력의 있는 가치로 또 나타나고 또 집단성을 무단 정치에서 비교적 유가치를 뽑아내려는 그런 어떤 전략도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공동체에 대한 질적 착취 양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질적 착취 양상으로서의 코드에 있는 가치가 있는가 하면 흐름에 있는 가치의 양상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흐름에 있는 가치는 공유경제 그리고 어떤 사랑의 시너지 효과, 생태적 지혜, 공통성에 주목하는 공동체가 자본을 형성하려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자본도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도 자본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딩 가치와 흐름의 가치가 함께 겹쳐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국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사회화와 사회의 자본화가 결정됩니다. 생태적 지혜라는 개념이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사실 생태적 지혜는 연결망의 지혜, 할머니의 지혜라고 해서요. 공유지에서 발효, 약초, 저장, 종자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카데미가 갖고 있는 대답으로서의 전문가주의가 아니라 어떤 요즘 약간 또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소금 얼마나 넣을까요? 적당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게 사실 생태적 지혜라고 있죠. 굉장히 이 생태적 지혜도 사실
공동체가 자본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동이 무슨 뜻이에요? 정동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정동은 욕망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동은 정서라고도 불리고요. 정동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게. 지금의 양상은 또 탄소자본주의 양상입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덥잖아요. 이 더운 기후변화의 이유에는 자본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숨어 있고 바로 그 기후변화를 유발했던 것은 탄소자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상당히 퇴락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자유주의 퇴락은 신자유주의는 규제화나 민영화, 세계화를 근거로 해서 자기 조정 시장을 만들었던 건데 이제는 좀 퇴락되고 있고 시장의 상품들 중에서 가장 허구적인 상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노동은 생명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는 그 자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느냐 또는 이자는 미래의 국민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느냐. 그래서 허구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칼콜라는 허구 상품입니다. 그래서 허구 상품의 세 가지 부분이 유통되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그게 바로 어떤 강권이나 강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허구 상품이 운영되는 시장이 중심이 됐던 게 신자유주의인데 지금 상황에서 되게 좀 재밌습니다. 자구형토로 이제 공장들이 다 제3세계에서 자구형토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제3세계 저임금이 아니라 자국의 로봇화된 자동화 시스템이 더 싼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가고 나이키도 다 돌아갔습니다. 나이키도 할 거 없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계화 다국적 기업 세계화 이렇게 했던 것도 상당히 부식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또 폐쇄경제 고립주의 분리주의의 어떤 파시즘이 또 들끓고 있고 또한 초업적 금융자본도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유지되면서 초업적 금융자본도 막 국경을 막 넘나들고 막 전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자유주의는 사실은 이 퇴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성장 기조가 지금 전 세계 경제에서 장기 불안과 저성장 기조가 계속 관철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자유주의와 같이 돈 되는 것으로 먹튀하는 그런 형태는 사실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탄소중독성 문명은 사실은 우리 삶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문명들이 사실 탄소중독성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 육식, 아파트, TV, 마트, 일회용품, 냉장방 이런 것들이 사실 탄소를 소비해서 유지되는 문명의 형태입니다. 자동차, 이반일리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통해서 거리가 좁아지면 인간 사이의 거리는 더 넓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자동차는 효율성과 속도의 대명사고요. 육식은 또 생명을 보호하고 또 기후변화를 유발합니다. 소의 바구와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사실은 기후 온실 효과를 만드는 거죠. 아파트는 또 개인주의와 소비주의, 이기주의를 만들어냅니다. TV는 또 저기 옆에는 선망을 만들어요. 지금 여기 가까이가 아니라 저기 옆에는 있는 우승 전문가,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의 탄소소비, 탄소소비는 또 부유함이죠. 그런 것들을 선망하게 만듭니다. 마트는 이 공동체 경제를 마련하고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흥청망청 현재만 즐기고 끝나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미래 시대를 고려하지 않죠. 냉난방기는 자기 자신만 차갑고 뜨겁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자본주의의 현 기소에 대한 진단인데 제가 한 3일 전에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변화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상황들이 상당히 변화된 게 많고 어찌 보면
정리하다 보니까 기후변화라는 막강한 어떤 상황들, 이게 굉장히 큰 변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상당히 지금 향후에 자본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전에는 뭐 노동자가 자본주의를 위기로 몰아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하는 가장 큰 이 장면이 바로 기후변화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사실 그 상당히 심각합니다. 라이프라인, 수도, 전기, 가스를 갖고 있는 전 세계 인구는 사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수도, 가스, 전기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이 물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물 부족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지금 그 물 부족 사태가 지금 지금 물 부족 멕시코 같은 경우가 지금 지하수를 파다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멕시코가 지금 가뭄이 3년째 가뭄입니다. 그래서 물 부족이 멕시코 시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는데 지하수를 파다 보니까 집안에 막 싱크홀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멕시코 시티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하는 미래학자들은 기후 난민이 될 것이다, 미국으로 밀려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바로 기후 난민을 의식하면서 장벽을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왜 이유가 바로 물 부족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물 부족 상황이 멕시코나 각국의 나라에서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자본주의적 삶의 전략이 무엇이냐? 헬스 간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태학이 마음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자연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도 생태계가 있다. 마음에도. 그 마음이라는 게 바로 뜻과 지혜와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중 어느 누군가를 만들어내기, 주체성 생산이라는 전략입니다. 그 일을 해낼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것을 마음 생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을 해낼 사람을 만들어보자. 사실 그 일을 해낼 사람 만들려면 영성도 필요하고 의식도 필요하고 무의식도 필요하고 욕망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마음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 생태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또한 이 생태계에서는 사회 생태도 중요하다. 사회 생태. 사회 생태는 사회적 관계와 배치, 제도,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것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사회적 배치를 바꿔야 됩니다. 사회 변혁이죠. 사실 북치는 사회 생태주의를 얘기하는데, 사회 생태주의는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 이전에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가 우선이었다. 즉 계급 지배가 역사상 먼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급 지배를 바꿔야 돼요. 사회적 관계를 바꿔야 돼요. 근데 사회생태는 자본주의가 변형되면 생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찌보면 그건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만 바꾼다고, 사회주의도 사실 반생태주의적입니다. 잘 보면. 그 자연생태는 또 인간과 환경의 자연과 관계인데, 그 환경, 아까 자연주의 얘기했지만 자연에 대해서 털이 자라듯이 그대로 놔두면 잘 자란다가 아니라 거대 프로그램,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관리주의가 이 자연생태에 대한 해결입니다. 근데 문제는 환경관리주의의 많은 부분이 알 수 없는 수치랄지 통계치, 그리고 지루한 회의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또 혐의를 듭니다. 근데 그 변화가 바로 신규 체제, 파리아 대학이 사실 그 환경관리주의의 모습으로부터 많이 탈피했던, 근데 좀 액션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생태학에 주목해보자. 첫 번째 전략이, 두 번째 전략은 살아갈수록 달라져야 된다는 전략입니다. 살아갈수록 같아져야 된다까요? 달라져야 할까요? 상당히 좀 질문이 좀 헷갈리는데 너무 이분법적이어서 좀 재미가 없는데, 사실 이 달라진다는 건 좀 약간 이 맥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대국노선은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단일전선으로 다 의견 차이를 줄여서 이렇게 이 수렴시켜 냅니다. 그래서 단일전선에서의 적대와 모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수익적 위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수익적 위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수평적인 주민으로 소환해서 수평선 내에 두는 게 바로 마을입니다. 그래서 마을은 오히려 차이와 다양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차이와 다양성. 차이와 다양성을 줄여야지 사회가 바뀔 것이다. 차이와 다양성을 증폭시켜야지 사회가 바뀔 것이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찌 보면 공동체운동과 노동자 배급운동의 차이점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이를 증폭시켜야 될까요? 줄여야 할까요? 의견 차이를 줄여야 할까요? 의견 차이를 증폭시키고 다양성과 풍부한 어떤 차이가 향연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건 좀 사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에어컨 좀 더 틀어주세요. 여기 약간 좀 약식 기죠.